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완주 삼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운전사 살인사건, 17년 전, 16년 전 아주 오래된 사건들인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고 많게는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 억울하다는, 범인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재심 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우리처럼 억울하게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죠. 국가가 형법적 형벌을 부과한 것, 처리한 것, 이거에 대한 책임져야죠.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입니다. 한 사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을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 우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형사사건 같으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나온 뒤라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한 사안에 대해 4번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최근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을 직접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그 직접 재심 사건들을 취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이 결정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2건이 최근 잇따라 재심이 결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인데요. 16년 전, 17년 전에 범인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이미 옥살이까지 마친 이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법의 판단을 다시 받고 싶은 이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현 경찰청장을 겨냥한 어법성 살인 사건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 지적 장애가 있는 주인공은 재심 법정에서도 누명을 벗지 못하고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천만 관객을 울린 이 영화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실제 일어났던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변 내 이웃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17년) 전 겨울 한 시골 마을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들은 방 안 장롱을 뒤져 현금과 폐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떠난 방 안에서는 슈퍼 주인인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뒤 경찰은 이웃 청년 3명을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18살이었던 강인구 군, 19살 최대열 씨, 20살 임명선 씨. 이른바 삼내 3인조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한 심증뿐.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만 있었을 뿐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로 제출됐던 이 3인조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서조차 허점투성이었습니다. 3인조 가운데 2명에 대한 신문 조서 내용이 마치 복사를 한 듯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한 거예요. 형사들이 폭력 쓰고 때리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형사가 검사한테나 판사한테 무기, 사형 청구를 얘기한다고 그래야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들은 결국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내 3인조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한 달 뒤 부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3명이 3내 나라수퍼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때 잡혔을 때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했다 했죠. 저는 뭐 3내 슈퍼 강도짓 한 기억은 있다. 그래가지고 막 글이 있고 쓰고 사인하고 다 했죠. 강도짓 했다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경찰과 검찰은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유가족들까지 나서서 3내 3인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유가족과 피해자는 가짜 3인조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것도 아픈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현실. 3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재심을 개시해 주십시오.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심 결과 진범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내 3인조가 17년 동안 쓰고 있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서야 생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내 3인조 중 한 명인 최대열 씨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시 19살, 소년 티를 벗지 못했던 최 씨는 이제 딸 둘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가장이 됐습니다. 내 가족이 살기에는 비좁은 집, 살림살이도 단출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없이는 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버겁습니다. 교도소 수감 이력이 사는 내내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는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직장을 잡으려고도 그 직장이 안 된다고 온 게 그 줄이 있은 게 빨간 줄이 서 있어가지고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았죠. 다른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둘도 똑같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최대열 씨. 뭐 바란 게 있으면 뭐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 아빠 엄마 하늘나라에 계시고 행복한 거 보여주고 싶고. 최 씨는 지난 2000년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최 씨는 공권력이 만든 부실한 혹은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생각에 더 깊은 절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빠랑 누나하고 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탄압을 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탄압을 써가지고 그 판사한테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제가 재심을 3번이나 기각당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빠의 범죄 경력이 두 딸의 인생까지 올가매지는 않을까 늘 두려웠다는 최대열 씨. 그래서 이번 재심은 최 씨에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판 잘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고 그 가족들 행복하게 살고 우리처럼 억울하게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죠. 17년 전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 3내 3인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3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고 시인한 남자가 숨진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갖길 빌어드리겠습니다. 뒤늦은 반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남자는 숨진 할머니의 유가족입니다. 당시 강도들에게 살해된 할머니의 사위인 박성우 씨는 아직도 17년 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엉뚱한 사람이 살인자 누명을 썼다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이 3명의 아이들 좀 미래가 창창하고 살 일이 많은데 단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살인자라는 그 진짜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악의 형벌을 받고 지금 교도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가슴은 걔네들한테 빚을 짓다는 얘기입니다. 17년 전 현장 검증 때부터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는 박 씨. 저는 국가 권력에서 범인이라고 잡아왔기 때문에 믿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좀 뭔가 어설퍼요. 제가 보는 한 걔네들은 마루타에 불과했어요. 모 암흑의 형사가 때리면서 넌 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마. 짜시가 이렇게 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화도 났습니다. 그날 진범이 와서 내가 죽였다고 판사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 이 3명의 경찰들은 떳떳하다. 정당방위였다. 지금도 쟤네들이 범인으로 알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이런 반성하지 않는 이런 경찰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터집니다, 지금. 이제는 공권력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박 씨. 진범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내 가족 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도 내 딸 옆에를 스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졸리는 눈 비벼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으려고 벌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세금으로 그런 잘못된 경찰, 검찰 뭐 그 위에 또 주위 개투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내 세금이 간다는 거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나라가 싫어요. 진범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진실 공방을 벌이다 최근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된 재심 사건은 또 있습니다. 내년에 개봉할 영화입니다.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한 변호사의 고군분투를 그렸습니다. 16년 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15살 최모군. 최 군은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제 30대 가장이 된 최 씨는 지금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러준 대로 이제 손 썼죠. 기억은 잘 안 나요. 뭔 내용을 썼는지. 딱 쓰니까 야 됐어 가자 하더니 이제 그때는 수갑 채우고 경찰서로 가게 된 거죠. 경찰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관들 가혹행위가 있다라고. 그리고 제가 편지도 받았어요. 최모군한테.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 강압, 인권 침해를 갖고 있었다. 많이 맞았다. 어머니도 경찰서에 처음 면회 갔을 때 얼굴을 봤더니 막 얼굴이 뭐 멍이 들고 아니면 굉장히 얘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봤다라고 하고 있는데. 게다가 사건 발생 3년 뒤 자신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앞에 택시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원래 그 조사를 한 바로는 목적지가 여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그 아파트랑 입구 쪽이라고 그렇게 진술에 나와 있거든요.
당시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수사한 경찰관은 아직도 그때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다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택시 때문에 자기가 강도를 하려고 했다.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아, 제가 소위 지금 진범이라고 지목돼 있는 그 사람이 진술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년 전 사건을 어렵게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너 집에 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범인이 맞으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처벌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하여튼 뭐 계속해서 발열하고 그다음에 계속 다른 걸 더 요구하고. 결국 자기가 진범이라고 했던 용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수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출소한 최 씨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와 새롭게 확보된 증거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진범을 잡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무엇보다 바라는 건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릴 거예요. 그 양심을 건드리는 방식은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할 겁니다, 이번 법정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의뢰인들과 만났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이수재 씨. 나 안 했다고. 지난 2003년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승용차 주인 박모 씨는 숨졌습니다. 동생자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동생자로 돼 있죠. 경찰과 검찰은 사고 당시 이 씨와 박 씨를 이송했던 119 구조대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고 이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 찼는데 핸들도 안 잡는 사람. 그리고 그 차가 5톤인데 5톤은 저는 제 차는 다 스틱이에요 그때. 5톤은 내가 운전도 안 해봤어요. 재판에서 이 씨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목격자 2명은 위증 혐의로 8달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했죠. 교도소에서 잠 하루 잔 적이 없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나와서 이거는 꼭 밝혀야 되겠다 하는 신념은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뒤에 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 테이프 이런 테이프다. 네, 그런 테이프인데 여태까지 여러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봤지만은 전부 거절을 하셨거든요.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확실한 그 증거를 찾아내든지 목격자가 있으면 그때 와라 하는 정도였지.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 씨 등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잘못이 가장 크죠. 현장에서 차량에서 동승자와 운전자가 바뀌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인데 혈흔이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현장에서 채취만 했다면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된 상태였다는 게 의문이고.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실현하는 것. 변호사들의 꿈이고 그 이전엔 당연한 의무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조사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사무실. 예, 사무실입니다. 예. 원래는 여기 직원들이 쭉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변호사 공간이 3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다 나가고 직원은 몇 분 계셨어요? 원래는 최고 많이 있을 때는 1분, 2분, 3분, 4분 직원이 4명, 변호사 2명 있었습니다. 많이 있을 때는. 지금은 혼자서 일하고 있다는 박 변호사. 급여를 줄 수 없어 직원들은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난 2007년 일어났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재심을 이끌어낸 게 발단이었습니다. 흔하지 않고 또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누가 재심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죠. 저도 재심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재심을 모르다 보니까 재심을 공부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재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거는 원본 기록은 사라졌어요. 삼내 나라스포 사건과 익산 약촌 오고리 사건,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까지 모두 재심을 이끌어내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수임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노력이 몇 배나 더 드는 일이라 다른 사건도 거의 맡을 수가 없어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건물이 얼마 준다고 하면은.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게죠.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사건들이 16년, 1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무리 오래된 사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소시민들의 어떤 정성과 연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그거는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이 안 돼. 매일 이렇게 편지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재심에서 성과가 나면 그때는 이제 그게 언론 보도 나가고 그걸 또 교도소에서 보시고 이제 좀 빗발칩니다. 그때는 또 한동안. 자주 올 때는 하루에 뭐 2-3통씩 계속 와요.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메일로도 와요. 메일, 전화, 때로는 방문.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억울한 사연들이지만 그렇다고 재심 사건을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일이라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힘든 게 뭐냐면 판결을 뒤집는 거잖아요. 판결이 그냥 뒤집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공권력의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명확한 어떤 근거와 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공권력이 아닌 일반인이 수집한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변호사에서 다를 거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재심을 청구한 형사사건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진 건 0.3%에 불과합니다. 재심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법원과 검찰, 경찰을 상대로 혼자서 싸워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재심 사건을 꺼릴 수밖에 없고 국선 변호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가 그 당시 너무 취약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가면 너 왜 죽였냐, 양형 낮춰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법률적 지원 서비스가 매우 강화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법률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익 변호사를 제도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미라든지 유럽의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그 개의 변호사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 또는 일부 사심 없이 이 변호사로서 활동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들이 아주 힘겹게 공익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칩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보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재심의 길을 무조건 넓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억울한 사건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을 일일이 다 다시 파헤쳐서 다시 재판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건 너무 나아간 논리라고 봐요. 왜냐? 모든 사회적 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 됩니다. 사법 자원도 경찰, 검찰, 법관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현재 3심인 재판이 사실상 4심제로 돼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와 판결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뒤늦게라도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와 판결이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한 형법적 형벌을 부과한 것, 처리한 것 이거에 대한 책임져야죠. 그래야 억울한 수사가 만약에 반칙을 졌을 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징계나 과정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국가의 공권력 행차자는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내 나라 슈퍼 사건에서도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증거 조작 등 공권력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지만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부터 충분히 이분들이 무죄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묻고 여기까지 왔고 또 재심을 청구하고 인용하는데 무려 1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의 민주화가 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더라도 빼앗긴 인생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분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억울한 옥살 시켜놓고 그 형사, 판사, 변호사 다 한번 저처럼 우리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재판장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나는 떳떳하다, 정당하게 수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생긴 원인과 과정, 그리고 책임에 대해 늦더라도 따져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심은 수사, 재판, 국선 변호인의 잘못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노력, 또 그걸 확인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별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그 위에 있는 부장검사나 또는 검사장이 개별 검사를 지휘 감독할 때 아주 많은 그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이제 계층적인 구조에서도 개별 검사의 불공정한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따라서 그냥 보자고. 삼내 나라 슈퍼 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은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검찰이 놓아준 꼴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지휘권, 수사의 총괄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사실 일부분만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일부분 조정을 경찰이 갖고 있었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근데 완전히 경찰이
다 수사하고 모든 총체적인 건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검찰이 다 기각시켜버리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었던 법원마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소재가 됐던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며 내놓은 판결문입니다. 이 뒤늦은 법원의 반성문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재심이 필요 없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판. 그래서 국가가 한 개인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시민의 발이지만 발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준현 변호사, 이화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